어느 날 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공포 게시판을 둘러보고 있었다. 그날따라 유난히 으스스한 기분이 들었는데 어두운 방 안에서 모니터만이 희미한 빛을 내뿜고 있었다. 갑자기 한 게시물이 눈에 띄었다. 제목은 결코 혼자 있지 마세요였다. 호기심에 휩싸인 나는 경고를 무시하고 클릭했다. 게시물의 시작은 평범했다. 글쓴이는 심령현상에 관심이 많아 다양한 체험들을 시도하고 있었다고 했다. 어느 날 그는 인터넷에서 탈출할 수 없는 방이라는 도시 전설을 접하게 되었다. 그 방에 들어가면 아무리 시도해도 나올 수 없고 시간이 흐를수록 이상한 존재가 당신을 지켜본다는 내용이었다. 흥미를 주체 못한 그는 그 방을 찾기로 결심했다. 오래된 건물에서 그 방을 찾았다는 글쓴이, 그 건물은 아무도 찾지 않는 낡은 집이었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섬뜩한 기운이 감돌았다고 한다. 반쯤 열린 문을 밀고 들어가니 그 방에 도달했다. 방은 아주 평범했다. 낡은 가구 몇 개와 오래된 창문이 전부였다. 일종의 불쾌함을 느끼면서도 그는 실험을 시작했다. 몇 시간이 흐른 뒤 그는 문을 열고 나가려고 했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다.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려 했지만 모든 창문이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다. 점점 공포에 질린 그는 구조를 요청하려고 전화기를 꺼냈지만 휴대폰이 먹통이 되어 있었다. 그때 방의 구석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고동쳤다.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혀 그는 천천히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당황한 그는 다시 문을 열려 했지만 여전히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 순간 뒤에서 차가운 손길이 그의 어깨에 닿았다. 겁에 질린 그는 소리 질렀지만 방은 그의 비명을 삼켜버렸다. 며칠이 지난 후 글쓴이는 구조되었다. 하지만 그는 극심한 충격을 받았고 그 방에서 있었던 일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다만 뚜렷하게 기억하는 것은 벽에 쓰여있던 문구 하나였다. 이제 너와 함께하는 두 번째 존재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문장은 그를 악몽에 시달리게 만들었다. 이 글은 한 가지 덧붙여진 경고 메시지로 끝났다. 게시물을 읽은 당신에게도 같은 존재가 다가갈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라는 것이었다. 순간 나는 등골의 서늘한 기운을 느끼며 무심코 뒤를 돌아보고 말았다. 하지만 나의 방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섬뜩하게 느껴졌다. 그날 이후로 나는 혼자 있을 때면 항상 누군가가 곁에 있는 듯한 기분에 시달린다. 문득 불이 꺼질 때, 문득 내 그림자가 하나 이상일 때 그 존재가 나를 지켜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이 나를 나은 상황으로 만들 것인지 확신할 수 없지만 혹시라도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함께의 불길함을 덜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떠돌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때로는 잠을 설치게 만들 정도로 무시무시하다. 그런 이야기 중 하나를 소개해보겠다. 이 이야기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한 것이다. 이 마을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는 아니지만 그 고즈넉한 풍경과 깨끗한 공기로 이내 찾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리고 마을 중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오래된 폐가 한 채가 있었는데 그 집은 몇십 년 전 대가족이 이주한 뒤로 아무도 살지 않는 흉가가 되어버렸다. 사람들은 그 집이 저주받은 곳이라고 했다. 몇 번이나 새로운 주인이 생겼지만 매번 얼마 지나지 않아 떠났기 때문이다. 이유를 물어보면 하나같이 밤마다 끔찍한 소리가 들려 도저히 살 수가 없었다는 말을 남길 뿐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 사이에도 그 집에 관해서는 함부로 얘기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서 논절문 부부가 마을에 정착하기로 결정하고 그 폐가를 리모델링해 살기로 했다. 마을 사람들이 경고했지만 부부는 이를 무시하고 집을 예쁘게 단장했다. 미신 따위 믿지 않았던 것이다. 집을 고치기 시작한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공사하는 중에 설명할 수 없는 사고가 많았고 공사 인부들 사이에서도 하나둘씩 그 집에 대해 나쁜 소문이 돌았다. 하지만 부부는 그런 불길한 징조에 개의치 않았다. 집이 완성되고 첫날 밤 부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침대에 누웠다. 그리고 한밤중 그들은 기이한 소리에 잠이 깼다. 누군가 집안을 돌아다니는 소리였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방바로 밖에서 멈추었다. 부부는 숨을 죽이고 그 소리를 들었다.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다. 뚜벅뚜벅 발소리가 이어지다 멈칫거리며 문 주변을 서성거리는 소리가 이어졌다. 그 순간 아내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중얼거렸다. 이거 진짜 이상해. 누가 장난치는 거 아닐까? 하지만 남편은 그저 웃으며 말했다. 도둑일 수도 있으니 경찰에 신고하자. 경찰이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집안에는 침입자의 흔적도 없었다. 이상한 일은 계속되었다. 그 다음 날부터 부부는 집안에서 자꾸 소름 끼치는 기분을 느꼈다. 빈방에서 인기척이 느껴지기도 했고 밤마다 이상한 그림자가 들락거렸다. 이웃집 사람들도 가끔씩 그 집에서 울음소리가 들린다거나 이상한 그림자가 창가에 서성거린다고 수군댔다. 결국 부부는 그 집에서 나날이 심해지는 괴현상에 지쳐 이사가기로 결정했다. 그들이 떠나는 날 아내는 마지막으로 집 청소를 하다 오래된 벽장 속에서 낡은 사진을 하나 발견했다.
그것은 이 집에 살았던 가족의 사진이었는데 사진 속 인물 모두가 무표정하게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이상한 것은 가장 구석에 서 있던 한 아이의 얼굴이 몹시 일그러져 있었고 그의 손가락이 사진 밖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이었다. 아내는 소름이 돋아 사진을 황급히 던져버리고 집을 떠났다. 그리고 며칠 뒤 그 마을에선 또 다른 전설이 생겨났다. 그 집을 떠난 후 날이 밝기 전에 그 길 잃은 아이가 사진 속 그 모습 그대로 떠돌아다니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마을 사람들은 그 후로 그 집에 가까이 가는 것을 극히 꺼려했으며 그리하여 그 집은 다시 무산되는 역사의 일부가 되었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난다. 아직도 그 집은 그대로 남아있고 그 마을에 새롭게 온 사람들은 호기심에 들여다보지만 그 이후로도 아무도 오래 살지 못했다고 한다. 과연 그 집엔 정말 무엇이 있었던 것일까? 사람들은 무서운 것도 잊은 채 흥미롭게 들어가지만 돌아오는 사람은 드물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같이 다시는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려 한다. 부디 궁금한 마음이 들어도 그곳에 발을 들여놓지 않길 바란다. 밤에 마주치는 그 눈빛은 너무나도 섬뜩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탐욕으로 불러낸 저주의 낱말이 심장을 서늘하게 후비며 고요한 숲속의 저택은 그렇게 전설로 남아 또 다른 사람의 상상 속의 무서움을 더해간다. 세 번째 이야기 항구 인터넷에는 많은 공포 이야기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길게 작성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친구들과 함께 다녀온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그날은 한여름이었고 도시의 뜨거운 열기를 피해 우리는 몇몇 친구들과 함께 윤희의 할머니 댁이 있는 시골 마을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윤희의 할머니 댁은 여러 산들로 둘러싸인 아주 작은 마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해는 막 지고 있었고 붉은 노을이 마을 위를 물들였습니다. 할머니는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고 든든하게 저녁을 먹은 후 우리는 마을을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이 마을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옛날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낡은 집들과 가로등 없이 어둠에 잠긴 골목들은 평소 도시에서 느끼지 못했던 기묘한 매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 한 친구가 조금 으스스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바로 이 마을의 오래된 폐가에 관한 것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그 집에 원혼이 씨였다고 말했습니다. 몇십 년 전 그곳에서 끔찍한 사건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한 가족이 이유 없이 모두 사라지고 그 이후로 그 집은 버려졌답니다. 사람들이 그 집 근처를 지나가다 보면 가끔 창문에서 누군가가 자신들을 내려다보는 느낌을 받는다고도 했습니다. 호기심 많은 우리는 그 이야기에 흥미를 느꼈고 당연히 그 집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핸드폰의 플래시라이트에 의지해 어둠 속에서 우리는 폐가를 찾아 마을 외곽으로 걸어갔습니다. 길은 험하고 곳곳에 풀이 우거져 있었지만 우리의 호기심을 꺾을 만큼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드디어 폐가에 도착했을 때 집은 생각보다 더 커다랗고 위압적이었습니다. 벽돌은 군데군데 무너져 내려 있었고 창문은 대부분 깨진 채로 삐걱거리고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용감하게도 먼저 앞장서서 문을 열었지만 문은 오래 비바람을 맞아 녹이 쓴 탓에 잘 열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두의 힘을 합쳐서야 겨우 열 수 있었죠. 안으로 들어가자 한기가 우리를 감쌌습니다. 폐가 특유의 곰팡내와 썩은 나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우리는 1층 거실에서 시작해 집 안을 조심스럽게 탐색했습니다. 방들은 텅 비었고 언제 사람이 살았었는지조차 의심스러울 만큼 황폐했습니다. 그러다 2층으로 올라가게 되었는데 계단은 오래되어 삐걱거렸고 언제 부서질지 몰라 신중히 발을 디뎌야 했습니다. 2층에는 여러 개의 방이 있었고 우리는 무슨 이유에선지 가장 오른쪽 끝에 있는 방이 끌렸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갔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방 중앙에는 낡은 장롱이 하나 놓여 있었고 그 아래에는 마치 무엇인가를 끌고 간 자국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장롱을 열어보기로 했는데 이상하게도 장롱 문에는 자물쇠가 걸려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가득 찬 우리는 그 자물쇠를 부수려고 시도했으나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지면서 등 뒤에서 무엇인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린 급히 방을 나와 1층으로 서둘러 내려갔습니다. 그때부터는 아까와 다르게 조금씩 공포감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공기가 차고 무겁게 느껴졌고 폐가를 나오자 우리들은 말없이 서로의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마치 모두가 무언가를 경험했지만 누구도 그에 대해 입을 열고 싶지 않은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지만 아무도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몸은 피곤했으나 정신은 아직도 그 폐가에 남아있는 듯한 느낌이었죠. 새벽녘이 되어가는 무렵 한 친구가 침대에서 일어나 뭐라도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바로 그 순간 다락방에서 쿵 하고 큰 소리가 났습니다. 우린 모두 순간적으로 굳어버렸고 그 소리는 반복되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집안 어딘가에서 무언가를 두드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두려움이 극에 달했을 때 윤희의 할머니가 방에 들어와 말씀하셨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 있던 것들은 다 내려놔야 한단다. 그래야 편히 잘 수 있지. 마치 무언가를 알고 계신 듯한 표정이었지만 우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그 마을을 떠나고 나서야 다시 평온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다시는 그 마을을 찾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은 여전히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날의 경험은 마치 우리 일상의 그림자를 남긴 듯합니다.